자, 오늘부터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가는데, 이제 수업은 그냥 참고로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수요일 날은 해석학 영역 중심으로 넘어가고, 목요일 날은 대수 영역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수 영역이 이제 선형대수학, 정수론, 현대대수학 순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목요일 날. 그래서 이 현대대수학 부분이 끝나게 되면 시간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요일 날은 시간이 부족하고 목요일 날은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대수학 부분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과목 설정 안 하고 수요일, 목요일을 이어서 수업을, 예를 수요일 날 해석학 하다가 멈췄다 그러면 목요일 날 이어서 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현대대수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요일 날은 해석학 영역, 그러니까 해석학, 미적분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요 부분이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목요일 날은 아까 말한 선형대수, 정수론, 현대대수, 그게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아마 미분기학이 끝날지 안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률 통계, 이산수학 이런 수업들이 같이 이제 섞여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적인 여유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출제 경향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 자료에는 해석학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파트는 이제 무엇을 보는 거냐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자료인데, 이 자료는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최근의 경향이 어떤 흐름을 이제 지니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점수라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이거 배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문항수하고 배점은 정해진 바는 없는데 모든 과목이 정해진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과교육론은 35%를 전후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35에서 45까지 최대로 늘릴 수는 있는데, 최근이 아니라 수학과는 일관적으로 3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4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24점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이제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한 적이 없는데 전공은 변했어요, 조금씩. 이제 전공은 점수 배점이 이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내년에 우리가 실제 2027년도 대비 시험 볼 때 똑같이 적용되느냐, 그건 이제 보증은 못 하는데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걸로 봤을 때 예측을 하는 것이지 정확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이것을 하는 것은 대학에서 전공 필수하고 그 다음에 전공 선택을 기준으로 배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배점이 되는데, 대학마다 필수와 선택이 동일하지는 않겠죠. 동일하지는 않는데 전국 단위로 이걸 다 수집을 해서 보편적인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해석학이 세문항 10점이 나왔어요. 세문항 10점이 나왔는데 최근 5년 동안에는 두문항 8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로 본다면 두문항 8점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이제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제일 많은 게 이 문항수하고 배점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해석학, 위상수학, 현대대수학, 이 세 과목이 대체로 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복수함수론, 이렇게 되는데, 이 복수함수론은 꾸준히 6점이 나왔어요. 두 문항 6점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두 문항에는 변함이 없는데 8점이 나오고 있고요. 해석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점의 세 문항이었는데 최근에는 8점의 두 문항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요. 위상수학은 요거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 문항 4점 내지 두 문항 6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는 이랬다, 올해는 이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이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 얘는 또 이제 얘도 왔다 갔다 해요. 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위상수학이 그렇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 세 과목은 한 분이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거의 다 그래 왔어요. 거의 다 그래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내는 점수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점수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화의 요인은 이제 무엇으로 두는 거냐면 이렇게 냈다가 이게 갑자기 변화된 것들이 뭐냐면 2021년도부터인가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배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논술형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입형이 2점짜리가 문항수가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뭐냐면 2점씩 냈던 문제가 2개 과목이 없어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4점짜리는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 5점짜리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5점짜리도 없어지고 2점하고 4점만 나왔어요. 그전에는 2점, 4점, 5점, 10점이었는데 지금 2점, 4점만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은 여전히 2문항이 기입형이 2문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공은 6문항에서 4문항으로 확연히 줄어들었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의 그 문항수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해석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뭐냐면 4점짜리 시험 문제인데 이게 온전하게 해석학만 나올 수도 있고 이 4점짜리 안에 위상수학과 해석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복수함수론하고 해석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와 해석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형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실제 문항수는 23문항인데 내가 주장하면 막 26문항, 27문항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이제 맞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한 문제로 나와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이제 2개 과목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둘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실제 시험 문제와 내가 말하는 시험 문제의 문항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점수 배점은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해석학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해석학을 우리가 해석학이라고 안 하고 실해석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함수론을 복수함수론이라고도 명할 수 있지만 복수해석학이라고 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학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실수를 기준으로 논의가 된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실해석학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극한이라는 개념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제 극한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극한으로 끝난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극한에 대한 내용들을 해 나가는데 이제 사전적인 작업으로 수열의 문제가 이제 제시가 돼요. 이제 이따가 수열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수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 극한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연속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의 문제, 그 다음에 적분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것들이 시험 문제 틀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틀이 되는데 이게 문항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문항수가 많을 때는 각각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문항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각각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고 출제하는 분은 다 내야 되겠고 문항수는 적고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있죠. 그게 함수열과 함수원 급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전부 다 얘가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따가 저 분석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를 다 물어볼 수 있다는 뜻에서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매년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러한 성질들이 보존되느냐의 문제가 나오겠죠. 보존성의 문제. 그게 이제 이 성질의 보존성이에요. 이 성질이 보존되는가를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건데, 이 성질이 보존되는지를 100%는 아닙니다만 그냥 대체로 성질이 보존되는 내용들을 알아보는 게 이제 우리가 균등수렴 또는 이거를 평등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또는 고른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또는 일양이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이런 균등수렴성의 문제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시험은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개념이 벗어나는 이론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반하는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이게 적분해서 본다면, 우린 적분에서 가장 나오는 것이 정적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적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래서 이상적분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특이적분이라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대학에서는 영어로는 같은데 이거를 한글화 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한글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언어 표현이 이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분 또는 특이적분이라고 하고, 내가 가장 한 것 중에서 예전에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썼던 책의 저자분은 변격적분이라는 말로도 쓴 것도 봤는데, 대부분은 특이 이상적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 미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응용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응용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원래 이제 미분에 대한 원뜻은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뜻이 변질이 됐다는 얘기는 미분의 목적은 세세하게 나눠서 오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사값 문제,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근사값 문제예요. 이건 뭐 우리는 지금 오늘날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과거로 넘어가면 계산기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이걸 손으로 다 계산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구해질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특히 무리수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근사값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사값으로 가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 두 가지들이 발달이 됐는데, 하나는 미분이고 하나는 적분의 문제인데, 적분의 문제는 오늘날 거의 쓰지 않아요. 이제 심프슨의 이론이라고 그래서 쓰이지 않고 오늘날은 미분에 대한 내용들이 넘어가고, 이것이 오차를 줄이면 줄일수록 하는 것이 뭐냐면 테일러의 정리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은 너무 과학이 발달되면서 손으로 근사값 계산하면 바보가 되죠. 그러니까 계산기 한 번만 딱 두들기면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계산하는 거를 10초 안에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10초가 뭡니까? 그냥 누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계산들은 시험에 안 나오냐면 근사값을 물어보는 개념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학문적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급수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테일러의 정리가 테일러 급수로 가는 건 이제 이 둘의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는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것으로 넘어가는데 중심축에 있는 건 역시 보존성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뭐 급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요거예요. 요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응용 파트 중에 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은 여기다가 그냥
로피탈의 정리. 그래서 이제 로피탈의 정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의 축을 잡게 되는데, 이것들도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오히려 교과경론에서 더 유용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교과경론에서는 이게 강조되지는 않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교과경론에서 한 번쯤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교과경론에서 왜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보냐면, 로피탈의 법칙이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뭐가 됩니까? 이론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계산하기에 쉬운 형태로 무조건 뭐 분모, 분자, 각각, 미분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모, 분자, 각각,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그러니까 무조건 로피탈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0개 중에 9개는 맞는데 하나는 이제 틀린 경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적인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경론에서 오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원인을 찾는 거죠. 오류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라는 오류의 원인의 문제로도 갈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오늘날에 이제 강조되는 오류주의 수리 철학,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라든지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토대를 대는 좋은 소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피탈의 법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좋은 소재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류 문제가 전공에서는 2번 나왔어요. 전공 해석학 문제로 2번이 출제가 됐지만 이건 교과교훈 문제로도 발달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속과 수열의 문제에서 연속과 수열을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게 이제 보편적인데, 근데 뭐가 되냐면, 우리가 연속이라는 극한값과 그 점에서의 연속성을 체크해야 되는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이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연속함수와 연속함수가 있으면 이둘의 합성도 연속이에요. 연속과 연속의 합성도, 미분과 미분 가능의 합성도 미분 가능해요. 막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일까?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우리 수업 시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냐면, 함수의 합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함수의 합성이 가능할 때 연속과 연속의 합성은 연속이 된다. 이게 맞는 말인데 합성이라는 단어는 의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합성 가능한지 이거는 의식을 안 하고 전부 다 합성이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합성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빼먹고 연속과 연속의 합성은 연속이하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그 근본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거리와 소재거리가 되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교과경론과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실해석학이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학은 전부 다 실해석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그냥 교과교훈하고 무조건 다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런 문제가 이 수열과 연속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속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걸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균등 연속의 문제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균등 연속에 관련된 것들도 하나의 이제 좋은 소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해석학을 좁게만 놓고 본다면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디테일하게 이제 넘어가면 아까도 말한 것들을 내가 말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문제로 이제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석학이 이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얘기를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2021년도에 봤더니 여기에서는 실해석학과 복수함선이 결합된 문제로 테일러 정리와, 이 말은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때 당시에 복수 적분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복수 적분 문제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수 문제가 나올 거고요. 유수 문제가 나오는 데 있어서 유수를 직접 구하는 이론들도 있지만, 구할 수도 있지만, 또 뭐가 됩니까? 로런트 급수로 정개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로런트 급수 문제와 테일러의 정리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수를 구하는데 여기에서 테일러의 함수 개념이 나옵니다. 테일러의 정리가. 그래서 테일러의 n차 함수 문제가 나와서 얘를 물어보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여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껍데기는 복소적분이니까 복수함수론입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실해석학에서 테일러의 정리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까도 말한 복합적인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함수열에 대한 이제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급수가 없죠. 여기 칠판에 내가 급수란 단어를 안 썼어요. 무슨 말이, 여기 안에 급수가 없어요. 내가 써놓은 요 그림 안에. 근데 급수가 자주 나옵니다. 급수가 자주 나오는데 왜 급수가 없나 이랬을 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책에서 급수 문제가 나오면 이 급수에 관련된 이론이 되게 많은데 모든 책의 설명을 자세히 보시면 무지하게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이론은 되게 많은데 설명이 불친절하다.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급수는 일종의 수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 하려다가 여기로 왔냐면, 함수열과 함수함 급수도 대부분의 책들이 함수열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함수함 급수는 무지하게 불친절해요. 이제 그런 이유들은 전부 다 요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급수 문제는 항상 무엇화시킬 수 있다? 수열화시켜줄 수 있다. 함수함 급수 문제는 함수열의 문제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열은 상대적으로 좀 쉽고, 상대적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쉽고, 급수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이제 모든 문제들을 수열처럼 또는 함수열처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개념상에는 동일한 개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같은 동일선상에 이렇게 이제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22년도에 보시면 함수함 급수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23년도 함수함 급수 문제가 나오고요. 24년도 함수함 급수가 나왔고요. 25년도 함수열과 함수함 급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작년에도 함수함 급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함수열 또는 함수함 급수 문제는 매년 나온다고 본다. 매년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매년 나오게 되는 1차적인 요인은 객관식 때문에 나온 게 있지만, 본격적으로 나온 건 물어볼 거는 많은데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함수형, 함수열의 문제가 급격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오래간만에 여기에서 상한과 작년의 문제인데 상한과 하한의 문제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상한과 하한은 이제 요 기초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잘 출제되지 않았고, 기초 개념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몇 년도에 나왔었냐면 진짜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2005년 이후에 이제 뭐 거의 처음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출제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를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실수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브루바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이제 붙여진 거예요. 실수계라는 것은 이제 브루바키가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수체계를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모든 수학을 하나의 구조의 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구조주의와 브루너가 교과경론에서 나오는 브루너의 구조는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과경론에서 말하는 구조는 개념과 개념 사이에 관련성, 연관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수학의 여러 가지 성질에서 이질적인 것을 제거시키면 그럼 마지막에 동질적인 것만 남죠. 그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의 꽃은 이제 추상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20세기 수학은 추상수학이라고도 하고요. 물론 20세기 수학이 추상수학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그 칸토르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 구조주의라는 것은 수학의 추상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아주 오래된 사람 중에 한 명은 데카르트.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문제는 수학하라. 수학 문제는 대수하라. 대수 문제는 방정식화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3단 문법으로 이제 강조를 했던 경우인데 이 브루바키는 이제 그 구조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조주의적 입장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수학에서는 세 가지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를 말하냐면 체의 구조, 이렇게 이걸 쓰면 안 되고 대수적 구조. 대수적 구조는 일종의 아까 내가 지웠는데 체의 공리, 체의 공리를 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순서 구조. 그 다음에 위상적 구조. 이 세 가지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 위상적 구조라는 말은 거리 개념을 얘기를 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를 만족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리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복소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뭐가 됩니까? 체가 되죠. 그런데 유리수와 실수는 뭐가 됩니까? 순서 관계가 있죠. 근데 복소수는 뭐가 없습니까? 순서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유리수에는 조밀성 때문에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리수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논해 줄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실수는 붙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측도라는 개념이 나오기는 하지만 거리 개념은 이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세 가지 구조를 완벽하게 갖춘 건 뭐가 됩니까? 이게 내가 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닌데 실수가 세 가지 구조를 다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다 지닌 것을 완비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학교 수학에서는 완비라는 말은 세 가지 그때는 체계를 얘기하는데 완비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 체계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대수적, 순서적,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비성 공리 개념이 아니라 대수적, 순서적, 위상적.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험 문제를 수업을 하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책을 쓰는 사람의 철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맞춰지고 있다. 대체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위상수학은 일반적으로 위상수학에서는 대수적 구조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순서 구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위상적 구조도 말이 이상한데 위상수학이 왜 위상적 구조가 없지? 일반적으로 없어요. 거리 개념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실수계는 이게 이제 개짜는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만족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은 조금 뜻이 다르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냥 돌아서 막 이렇게 했는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입시론 델타 크거다 절대값의 개념이 들어간 건 거리 개념. 크다 적다가 순서 개념, 더하기 빼기, 대수적 구조. 이 세 가지를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수함수론에는 아까 순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복수수는 순서가 없는데 거리는 순서를 논의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거리적 개념으로는 순서를 논의하는 거예요. 근데 유리수에서는 이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말이 좀 어긋납니다. 이게 지금 수업 내용하고는 어긋나는데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늘 쓰던 패드인데 이상하게 느낌이 오늘따라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현대 대수학에서 체론 들어가 있잖아요. 현대 대수학에서 체론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서는 기본은 유리수예요. 기초가 유리수가 돼서 유리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프라임 필더로서 소체라는 말을 쓰지만 얘를 기준으로 모든 이론이 다루어져요. 그런데 해석학은 실수를 기준으로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소수에서 a 플러스 bi라고 보통 쓰잖아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로 할 때 a와 b는 실수로 보잖아요. 특별한 말 없이 그냥 a 플러스 bi, ab는 실수하고 문제를 다루죠. 이 문제는 실수를 기준으로 이론들이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대수학 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리수에서 모든 이론들을 논의를 해요. 그래서 논의하는 기준이 실수와 복소수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져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뜻이. 지금 내가 물론 말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기본적인 이제 출발선상에서 다른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수체, 완비성 공리, 아르키메데스의 정리, 조밀성 이 네 가지 이제 성질들을 기본 개념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팩트의 개념. 컴팩트는 이제 중요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는 위상이상 강조가 됩니다만 여기서 이제 하인의 보렐의 정리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유개인 다친 구간 AB에서 이거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컴팩트를 가지고 할 거냐의 이제 출발 선생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실해석학에서 위상수학을 공부한 이후에 실해석학을 공부하는 학교도 있고 위상을 하기 전에 실해석학을 공부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위상을 공부한 이후에 실해석학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위상을 하기 전에 실해석학을 하게 되면 컴팩트라는 개념을 다룰 수가 없어요. 컴팩트라는 개념을 다룰 수가 없다 보니까 위상하기 이전에 실해석학을 다루면 그럼 컴팩트라는 개념을 다룰 수 없는데 컴팩트를 써야 돼요. 컴팩트는 해야 되는데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유개인 다친 구간 AB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컴팩트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하인의 보렐의 정리에서 유개인 다친 집합. 유개인 다친 집합은 컴팩트이고 컴팩트이면 유개인 다친 집합이 되는 거예요. 필충 조건이. 그럼 유개인 다친 구간은 자동적으로 유개인 다친 집합이 되니까 컴팩트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죠.
이용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놓고 컴팩트 얘기를 못하니까 오히려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기에는 쉬운데 그렇죠? 유개인 닫힌 집합보다는 뭐가 됩니까? 유개인 닫힌 구간이 직관적으로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루기는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팩트라는 개념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임용 시험이라는 건 대학 4년 과정을 다 배웠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시험을 내는 거고 그걸 전제로 답안지를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 쉬운 거를 취사 선택하면 돼요. 근데 직관적인 계산은 유개인 닫힌 구간이 직관적으로 좋지만 이론적 문제로 발전하려고 한다면 유개인 닫힌 구간보다는 컴팩트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도 그렇고요. 나중에 컴팩트 얘기할 때 이제 따로 이제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비성 공리라는 말은 우리가 유개인 그 위로 유개인 집합은 반드시 최소 상계를 갖는다. 그런 의미가 될 거고, 그게 이제 완비성. 아래로 유개인 집합은 최대 하계를 갖는다. 그래서 최소 상계를 우리가 상한이라고 이름을 하고, 최대 하계를 하한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완비성 공리가 되는 거고, 뭐 그 의미는 이제 이상 이하도 이제 여기서 볼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가 이게 이제 출제가 됐던 겁니다. 2005년도에 출제가 됐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원래는 이제는 거죠.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양의 실수 XY가 존재하면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냐면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이런 관계를 논의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데 이거는 실전에서 쓰여지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쓰여지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현혹당하면 안 되는 건 자연수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른쪽은 입시론이 양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뭐 2의 n승분의 1로 바꿔도 되고 뭐 3의 n승분의 1로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 문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뭐다? 바꿔주면 된다. 자꾸 모양이 n분의 1이라는 모양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이 조밀성의 원리.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얘가 2005년도에 이제 얘가 나온 건데, 얘가 아니라, 얘가 출제가 됐던 건데, 이 조밀성의 문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임의의 두 수 사이에,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는 반드시 유리수도 있다고, 또 무리수도 존재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유리수,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뜻이 돼서 이 말 속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리수나 무리수는 직전자,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소관계는 표현이 자연수는 뭐가 됩니까? 2를 빼놓고는 직전자와 n의 직전자는 n-1이고 직후자는 n 플러스 1이고 정수는 모든 원소가 직전자와 직후자가 있죠. 그러니까 직전 직후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문제 해결이 되는데 유리수와 무리수, 합치면 이제 실수가 되겠지만 유리수와 무리수는 직전과 직후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어려워서 이게 이제 교과경론에서 우리가 말하는 실무한과 가능적 또는 잠재적 무한 사이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0.99999999999 다음 수는 1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실은 0.99999는 1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실무한과 가능적 무한의 개념을 정확하게 말하면 실무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배경 중에 하나가 직전 직후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실수에서는 직전자 직후자가 없는데 마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수를
소수로 표현한다라는 말에 의해서 그러면 0.A1H 쭉 넘어가면 이 숫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직전 직후가 존재할 거라는 오해를 갖는다라는 얘기죠. 자, 여하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직전 직후가 없다라는 뜻이 되고, 이 말은 또 다른 무엇이 되냐면 임의의 실수가 있으면 여기로 수렴을 하는 유리수열과 여기로 수렴하는 무엇이 존재한다? 무리수열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돼요. 이건 이제 언제 많이 씁니까? 그러면 이건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다 보면 출제자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유리수열과 무리수열의 문제로 접근하라는 뜻이구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출제되기는 했지만 지금은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얘기됐고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00%는 아니지만 이 조밀성이라는 말 속에 1번과 2번을 이해했다고 해서 1번과 2번을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조밀성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면 이 의미까지, 즉 실수 A가 있으면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과 A로 수렴하는 무리수열이 존재합니다라는 말까지 끌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책에 나와 있는 이론을 공부했다라는 말은 책에 나와 있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의미들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밀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제 X와 Y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제 수업하면서 가끔씩 조금 말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길어질 때가 있는데, 이 말이 길어질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이걸 전달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또 쓸데없는 얘기 할 때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1번에서 보시면, 문제는 따로 안 쓸게요.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말은 y-x는 무엇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를 적용시켜 주면 몇보다 큰 y-x 곱하기 n이 1보다 큰 자연수 n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말은 따라서 nx 플러스 1은 ny보다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얘네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답은 시험 문제가 길기 때문에 요즘은 아마 케이스 1만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데 x가 무엇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x는 셋 중에 하나겠죠. x가 0보다 크다, x가 0이다, x가 0보다 적다. 그래서 x가 0보다 큰 경우만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다죠. 자, 그러면 이 말은 x가 0보다 크니까 그러면 nx도 무엇보다 큽니까? nx도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것인 자연수 무엇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요 숫자 1을 그냥 곱하면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생략하고 쓰는 거예요. 얘보다 더 큰 자연수는 존재한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수 전체 집합은 무슨 집합이에요? 정렬 집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 표현은 이제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요즘은 잘 안 씁니다. 뭐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건 잘 안 써요. 답안지에 쓸 필요도 없고. 이 말은 이런 것들로 놓으면 이런 m이 무엇한다고 그랬어요?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얘 무슨 집합 아니다. 공집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채는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뭐가 돼요? 부분집합이죠. 정렬집합의 정의가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최소원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정렬집합이니까 채에 최소원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최소원 m이 존재하는데 이 말은 m이 최소원이라는 얘기는 m-1은 어디의 원소가 아니에요. m-1은 채의 원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은 nx는 m보다 작은데 m-1은 nx보다 크지는 않은 거죠.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m이라고 했으니까 m-1은 nx보다는 크지는 않은 건데 얘네들은 전순서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이렇게 나온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로부터 뭐가 되냐면 m은 nx 플러스 1 그러면서 nx 플러스 1은 무엇보다 앞에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말에 의해서 요식이 성립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n으로 나누고 n은 양수니까 부등호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n으로 나누면 x는 n분의 m은 y보다 적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유리수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x가 양수면 x와 y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가 0일 수도 있다 그랬죠. 일단 이제 간단하게 화면에다가 쓸게요. x가 0이면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y는 양수니까 이런 것이 존재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음수인 경우 그럼 우리는 이 경우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뭐가 됩니까? 유리수가 되니까 증명할 것 없이 이렇게 끝나죠. 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에 의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런 뜻이 되니까 좌우지간 유리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똑같이 케이스 1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 1에 의해서 유리수 R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좌우지간 이렇구나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수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가 존재한다는데 이 증명에서 케이스 1이 실질적인 증명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물어본다면 케이스 1을 중심으로 내기는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이제 그 2005년도에 이제 문제였어요. 2005년도에 문제였는데 이건 이제 오늘날은 이 개념으로는 이제 발전이 안 되고 이런 원리로만 쓸 수 있다. 조밀하다라는 의미로만 적용시켜 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요게 주어지면 우리가 방금 말한 거 무엇이 존재한다 그랬냐면 이런 표현을 써줄 수 있는 거고, 아까는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 중에 0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주장을 하겠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여기에서 0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써주면 꼭 0이 아니래도 x와 y 사이에는 0이 아닌 유리수는 꼭 있겠죠. 그러면은 x, y가 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 루트 2는 무리수니까 그러면 이 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바로 해줄 수 있죠? 오케이? x, y 대신에 루트 2분의 x, 루트 2분의 y를 써준 것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 x는 루트 2 곱하기 r, y가 되는데, r이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수 사이에는 유리수도 있지만 뭐도 있다? 무리수도 있다. 이런 뜻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제 1번의 문제인데, 두 수 사이에는 항상 그런 뜻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유제 1번의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제 수열의 수렴성으로 이제 이따가 그림을 확대해서 다시 수업은 하겠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수업의 목적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고등학교에서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데 포커스를 둔다면 해석학은 영어로는 어널리시스고, 어널리시스를 직역하면 분석학이에요. 해석학이 아니라 분석학인데, 수학과만 뭐 물리학과, 화학과, 의학과 전부 다 어널리시스를 분석이라고 번역하지 해석이라고 번역 안 해요. 그러니까 수학과만 해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 합니까? 그러면 해석학은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고등학교는 결과를 구하는 거, 극한값을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대학 과정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하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전부 다 어디에다 초점을 둔다? 분석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 방법도, 증명도 이렇게 이제 이론이 있으면,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명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는 분석법과 무엇이 있어요? 종합법이 있죠. 그래서 유클리드식 교육은 주로 종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받아들이는 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논리적이고 연역적인 건 맞지만 이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고, 분석법은 일종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분석법의 대표적인 의미는 필요 조건 찾아가기라고 하는 거고,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꾸로 푸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죠? 중학생들에서 거꾸로 풀기 문제? 중학교, 요즘은 애들은 뭐 학원 다니느라고 초등학교 때 하지만 하여튼 학문제 중학교 때 나오는 게 방정식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방정식에서 x라는 말은 미지수가 나왔다. 그럼 미지수가 영어로는 뭐죠? 내가 발음이 너무 훌륭해서 억지로 띄었었습니다. unknown이라고 하죠. 미지수라는 말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할 대상을 나는 구했다고 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자? x라고 표현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은 거꾸로 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석법의 대명사는 뭐다? 방정식이 분석법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분석법이라는 것은 얘가 나오기 위한 무엇을 찾는 거예요? 필요 조건을 찾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꾸로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법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 분석법으로 증명한 것은 증명이 아니에요. 조금 논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법으로 분석한 다음에 종합법에 의해서 무엇하자? 설명하자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증명 테크닉은 전부 다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면 증명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문적 특성이. 그런데 책에는 전부 다 종합적으로 책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분석적으로 가 있고 책은 논리적이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보는 독자는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 대학 과정에 들어가서 나 수학이 좋아서 수학과 가야지, 수학교과과 가야지 그랬더니 처음에 들어가서 진짜 멍한 게 뭡니까? 입시론 델타 나올 때죠.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분석적 사고에서 출발한 건데 그 사고가 이제 전달되지 않으니까. 자, 말이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수업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물어봅니까? 극한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석적 사고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내가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러면 요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해석학에서 얘네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요지는 극한값을 물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물어봤다고 문제될 건 없으니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물어보는 게 주요 목적은 아니다. 다른 데 있다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렴성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수렴성을 물어본다라는 말은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무엇을 여기서 준비한다? 판정법을 중심으로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수열의 수렴성은 물론 증명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일종의 뭐다? 판정법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한눈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내가 여기에다가 칠판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죠. xn이 x로 수렴한다. 이건데 우리는 지금 앞에서 말했듯이 어디에서 하는 거죠?
실수체에서 얘기를 하지만 내가 아까 브르바키 얘기하면서 완비구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R을 실수 전체 집합이란 말로도 쓰고 실수체라는 말로도 쓰고 그 다음에 순서체라는 말로도 쓰고 순서체라는 말을 쓸 때는 체도 있고 순서 관계도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완비구조라는 말로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다루지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건 얘가 되면서 얘는 거리 개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클리드 공간 그러면 암묵적으로 유클리드 내적이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어느 과목이 됐건 선형대수가 됐건 위상수학이 됐건 미분기하가 됐건 복수함수론에서는 이제 그런 말 안 쓰는데 복수함수론이 됐건 실해석학이 됐건 유클리드 공간 그러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서건. 유클리드 내적. 유클리드 내적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유클리드 거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거리라는 말보다는 이제 피타고라스 거리라는 말로도 이제 많이 쓰기는 했지만 유클리드 이제 그 개념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지금 우리 칠판에 저 쓴 개념은 유클리드 공간이 아닐 땐 설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 쓰는 방법이지 유클리드가 아니면 이제 대표적으로 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클리드가 아니면 지금 설명하는 방법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이것에 대한 정의는 임의의 입실론은 이게 이제 함수의 수열은 함수의 한 종류니까 공역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역의 입장에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합니다라고 하는데 얘는 정역의 입장이에요. 내가 아까 분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건 정역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한대요? 공역에서 시작해서 정역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여기다가 델타라고 요즘은 쓰는데 예전 책들은 델타 입시론이라고 썼어요. 예전 책은 델타 입시론이라고 썼고 요즘은 입시론자를 많이 생략하고 그냥 델타라고 쓰는데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으로 썼을까요? 델타는 입시론에 종속된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시론에 따라서 델타는 바뀔 수가 있는 거. 물론 유일성은 아니에요. 유일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xn 여기 쏘리 내가 잠깐 극한하고 지금 잠깐 착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이 자연수도 그냥 자연수라고 쓰기도 하는데 K 입실론이라고 해서 입실론에 영향을 받는 거고 이건 내가 한 말에는 변함이 없어요. 공역, 정역.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때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x의 값이 무엇보다 적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도요.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유한 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그런 뜻이에요. 전부 다 x 근방에 있습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100번째를 유한이라고 하면 101번째는 뭐가 됩니까? 무한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등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막 이거 가지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된다. 그 대신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이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우리가 뭐다? 코시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시열의 정의는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를 해서 K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M에 대해서 xn-xm의 값이 무엇보다 적다. 이거보다 적다인데 이 둘의
시각적 차이를 보면 얘는 원래 원 아닌데 얘는 구간인데 내가 원처럼 강의를 할게요. 원은 아닌데 원처럼 강의를 할게요. 이거는 이거죠. 이게 이제 좀 더 우리가 평면에서 강의를 하니까 빨간색 잘 안 보이니까 여기에 요 그림. 중심이 입시론이고 중심이 x고 반지름이 입시론인 원이 있으면 x1, x2, x3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요? 원의 내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중심의 개념이 되는 건데 코시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 그림은 지름이 입시론이에요. 지름이 입시론이고 임의의 원 x1, x2, x3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다 이 원의 내부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름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다 무엇보다 적다? 그럼 이 이거를 비교한 이유가 얘는 중심을 기준으로 문제를 다루는 거고 얘는 중심이 없죠. 물론 있습니다만 얘는 중심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극한값을 뭔지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얘는 반드시 뭐를 따져야 돼요? 극한값을 따져야 되는 거고 얘는 극한값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코시열의 장점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중심 얘기를 할 필요 있니? 극한값 얘기를 할 필요 있니? 그럴 때 코시를 들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뭡니까? 그러면 얘가 코시열이 되면 XNK가 XN의 부분 수열이죠. 그러면 부분 수열을 하나를 주어졌을 때 부분 수열이 존재하면 무엇이 존재하냐면 얘가 6개인 수열이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시열의 최대 장점이 뭐냐? 그러면 XN도 어디로 수렴해버린다? 얘는 모든 부분 수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부분 수열을 선택한 거예요. 수렴하는 거. 특별한 거를 선택했더니 원래 것도 어디로 간다요? 특별한 거하고 똑같이 간대요. 일반적인 데서는 모든 부분 수열은 수렴하는데 극한값이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모든 부분 수열을 체크하는 건 현실성이 없어요. 무수히 많이 존재하니까. 근데 코시열은 모든 거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분 수열 중에서 자신 있는 거 하나만 부분 수열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엇한다? 수렴한다는 것만, 극한값만 찾아내면 원수열도 어디로 수렴한다? X로 수렴한다는 것이 코시열의 최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존재하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특별한 것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인데 이게 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임의의 부분 수열에 대해서 얘네들은 X로 수렴합니다라는 뜻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필요 충분 조건 관계는 상극한과 하극한의 극한값이 전부 다 뭐다? 같다라는 뜻으로 쓰여져요. 이렇게 쓰여지는데 참고로 이건 현실성이 없다고 그랬죠. 이걸 통해서 얘를 알아보는 건 현실성이 없는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 둘은 필충 조건이기 때문에 수렴한다라는 문제를 다룰 때보다는 발산 정리로 더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XMT라는
무엇이 다른? 극한값이 다른 부분 수열이 존재하면, 이런 것이 존재하면 이때 xn은 무엇한다? 발산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성 증명할 때보다 주로 뭐로? 발산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예요? 얘가 주어졌을 때 짝수열은 1로 수렴하고 홀수열은 몇으로 수렴합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데 둘은 불일치하죠. 그래서 얘는 발산합니다라는 말로 쓰여지는 거고, 얘도 이 둘의 값이 불일치하면 발산합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조수열, 즉 증가수열이거나 또는 무슨 수열인 거? 감소수열일 때. 단조수열이고 얘가 무엇이면? 유계이면 얘는 수렴해요. 그런데 물론 얘네들은 역은 무엇한다?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몇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방법에서 수열에 관련된 시험 문제들이었어요. 이 그림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건데,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틀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합적인 요소들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합적인 요소를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연속 함수의 문제라든지 또는 적분 가능성의 문제, 적분의 문제들 중에서 이것을 무엇과 연계시키냐면 루피탈의 정리와 연계를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다루겠지만 함수형 급수와 연계시켜주는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게 주로 2010년, 13년 그 이전의 스타일의 시험 문제가 칠판에 적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면, 뭐 요즘 내도 문제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중심이었다면 2010년도, 13년도 이후에는 이제 이런 것과 연계시켜주는 동일 문제보다는 복합적인 문제가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건 뭐냐면 시험 보실 때 시야를 수열의 문제니까 수열에만 좁혀버리면 문제를 못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야를 되게 넓게 가져야 우리가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그 첫 시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강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길어져 버렸어요. 자, 아까 코시열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설명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얘기로 넘어갈게요. 단조수열이라는 것은 증가수열이거나 또는 무엇인가? 감소수열을 우리가 단조수열이라고 하는데, 증가수열일 때는 위로 유계이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증가한다라는 얘기니까 얘네들은 어떤 형태가 됩니까? 여기 자동적으로 아래로는 뭐가 돼요? 자동적으로 아래로 유계가 되니까 유계라는 말을 안 쓰고 위로 유계가 되면 유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유계이면, 또는 이제 요즘은 이 표현 잘 안 쓰고 유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요즘 책에서는 유계인 수열이면 얘네들은 수렴하게 되고, 이때 극한값은 얘는 치역을 뜻하는 거예요. 요거는 수열의 치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열은 함수를 뜻하는 거고, 요거는 치역인데 둘 다 집합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문맥을 보면서 얘가 함수를 뜻하는 건지 얘가 집합을 뜻하는 건지 요 정도는 알지 이제 이런 거고, 예전에는 이거 구분하려고
수열은 이렇게 쓰고 치역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오히려 더 복잡하다 그래서 요즘 잘 안 써요. 하여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때 극한값은 바로 무엇에 해당된다? 상한에 해당이 된다가 돼요. 또 감소수열이라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위로 뭐가 됩니까? 감소하는 거니까. 위로 유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유계라는 말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유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수렴하고 그리고 하한이 바로 극한값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논리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것은 증명하는 것은 90% 이상은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을 시켜줘요. 근데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시켜주는데 우리가 xn과 xn 플러스 1이 모두 다 양수가 되면 xn 플러스 1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요? 이거잖아요. 즉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얘기인데 이것도 항상 아무 때나 이거 막 쓰시면 안 되고 요 개념이 무엇이 될 때? 상수 개념이 나올 때 그때 이용하는 게 좋다야. 그렇지 않으면 요거는 매우 불편하다. 그러니까 상수가 아니라도 상수 개념과 연계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답이 유추가 되는 거로. 그래서 대체로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적용시키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수가 보장받을 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적용하는 게 유용하기도 하다.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뭐 아마 작년 문제도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부분수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여기서 축소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축소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연속된 두 항의 차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의 절대값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b는 0과 몇 사이에 있는 실수 이런 것이 존재하면 우리는 xn을 축소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축소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소적이 되면 xn은 무엇이 된다? 코시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코시열이를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도 이 그림에서 실전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게 요거예요. 코시열이 왜 많이 활용이 되느냐? 그럼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무엇을 물어보지 않고도 극한값을 물어보지 않고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최대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이 구한다면 특별한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도 뭐다? 극한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 삼을 때가 있어요. 언제가 있냐면 정의역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면 얘는 분명히 자동적으로 얘는 뭐가 돼요? 연속함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n분의 1은 요 안에 들어가는 수열이죠. 그런데 얘는 어디로 수렴을 합니까?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런데 f n분의 1은 뭐가 돼요? n이 돼서 얘는 무엇이 됩니까? 발산하죠. 그러면 연속이면 분명히 이제 책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연속이면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보전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보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보전이 왜 안 됐지? 그랬더니 요 놈이 정의역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열의 수렴성에서 가장 큰 것을 체킹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극한값이 정의역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간지를 체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간다면 보전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 얘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수렴하고 연속이면 보존된다. 이런 식으로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수렴하고 연속이면 보존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도 시험장 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긴장하고 뭔가 위축도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편안하게 그래 옛날에 이론이 이랬지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자기 머릿속에 각인된 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안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이 표현 대신에 뭐로? 코시로 가볼까? 그런 거죠. 코시열로. 그럼 얘 코시열이잖아요, 그렇죠? 코시열인데 발산 안에 보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연속이라는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얘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균등 연속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거 체크 안 하고도 보존성을 논의해 줄 수 있습니다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런 말들을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한 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내가 한 멘트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러한 이유로 내가 한 말의 이유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알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거 왜 공부해? 이거 왜 해야 돼? 그랬더니 야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대. 왜? 그냥 시험에 많이 나왔대. 그러니까 뭐 묻지 말고 공부해. 뭐 이거 하고. 이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사람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묻지 마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다. 축소적이라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도구입니다. 생각보다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